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쇠퇴까지 제가 설명드렸고, 조직 문화로 넘어가서 어떤 그 조직 차원의 어떤 여러 변수 중에 하나인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직 문화는 이제 조직 안에 이제 형성된, 쉽게 말하면 문화죠. 예, 어떤 이제 공통된 어떤 행동 양식이나 조직이 공유하고 있는 뭐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조직 문화라고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가 조직에서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 기업이 어떤 그 전략을 실행할 때 있어서 조직 문화가 잘 형성된 뭐 그런 조직에서는 그래도 이게 전략 실행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순조롭게 따라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집단 안에 이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뭐 그 잘 형성된 조직 문화가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조직 문화가, 그 공통된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 조직 구성원들은 의사소통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 문화가 중요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조직 효과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보시면 되고, 조직 문화가 가지는 뭐 기능도 역시 두 가지 측면, 순기능과 역기능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조직 문화가 이제 잘 형성이 되면 조직의 어떤 그 정체성, 그리고 구성원들이 느낄 수 있는 일체감을 형성하고, 그 공통된 어떤 행동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직 문화로 인해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고, 좀 획일화된 어떤 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통합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좀 지체될 수 있다는 점, 특성한 그 고유한 그 조직 문화가 갖는 특징 때문에 변화에 통합적인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늦어질 수 있다는 점, 역기능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이러한 기능들을 갖고요. 조직 문화를 유형으로 구분한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에드가 샤인이 조직 문화 모델을 나타냈는데, 조직 문화가 구성되는 요소로 뭐 기본적 가정, 가치, 인공물 이런 것들로 조직 문화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코터와 헤스켓, 적응적 문화와 비적응적 문화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와 어떤 그 성과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이런 연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버트 퀸이 경쟁가치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연성, 통제, 그리고 내부, 외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위계적인 조직 문화, 마켓형의 조직 문화, 그다음에 친족형 조직 문화, 그다음에 에도크라시형 조직 문화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 이런 그 유형론도 있었다. 정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조직 문화를 전파하는 여러 수단들이 있어요. 조직 문화를 전파하는 수단으로서는 세레모니, 뭐 의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스토리, 조직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뭐 아니면은 뭐 창립, 뭐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조직 문화를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조직을 상징하는 상징물,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마스코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사용하는 뭐 공통적인 뭐 언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 문화가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아까 그 개인 차원에서 그 가치 부분에서 홉스테드의 그 가치 유형 구분 기준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직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이제 국가를 예로 들었는데, 뭐 개인주의, 집단주의만 봤을 때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는 이제 미국을 예로 들 수 있겠고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 성향이 좀 강한 편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4가지, 5가지 기준에 따라서
국가, 문화를 좀 구분을 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변화와 개발 파트로 넘어갈게요. 조직 변화란 무엇이냐? 조직이 변화하는 거죠. 조직이 이제 어떤 그 변곡점을 맞이해서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변화를 해서 새로운 그 구조 양상으로 고착화시키는 단계를 조직 변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조직 변화의 과정을 설명한 이론이 이제 커트 르윈의 장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조직이 기존의 어떤 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 오죠. 그러면 그런 단계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던 그 조직의 모습들을 해빙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변화 필요성을 주지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해빙 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가 됐으면 이제 요거를 굳혀야겠죠. 변화가 됐으니까 조직의 모습을 다시 좀 단단하게 만드는 재결빙, 재동결, 이런 단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는 그런 해빙 단계에서는 변화 저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변화 저항이라는 게 이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조직 차원에서는 느낄 수 있지만 그거를 이제 원하지 않는 저항하는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 그거를 이겨내야지 이제 변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 르윈의 장 이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존 코터가 조직 변화의 8단계 이론을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조직이 이 장 이론과 흐름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더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위기의식을 위기의식이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조직이. 그렇게 되면은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결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변화하려는 양상에 따라서 어떤 그 비전과 전략을 세우게 되고, 그 비전을 이제 다른 밑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전파를 시키게 되죠. 전파를 하고 나서 임파워먼트, 권한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스몰 석세스, 단기 성과를 축적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단기 성과들을 쌓아서 변화를 좀 더 확대를 시키고 조직 문화로서 단단하게 재결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점에서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8단계 이론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의 여러 기법으로는 분석 수준대로 나눠보면, 개인 수준에서는 감수성 훈련, 그리드 훈련, 교류 분석, 스트레스 수용 능력, 생애 경력 계획, 직무 충실화, 역할 연계 이런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겠고요. 집단 수준에서는 이제 팀 빌딩, 집단 대면, 과정 자문, 서베이 피드백 이런 방법들이 데프트 교수님 책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는 목표 관리, 스케일론 플랜, 보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 종업원 지주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직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알아두시면 되고, 데프트 교수님 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조직 학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해요. 조직 차원에서 어떤 그 학습 조직을 만드는 것, 조직에서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과정, 그런 조직 학습에 대해서는 연기 때 제가 보충 자료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경영조직론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프리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영조직론의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길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팁 몇 가지를 좀 전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는 3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그 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예시로 가져온 거는, 올해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안 나오고 그냥 분설형 문제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전에는 계속 사례형 문제가 그래도 나름 트렌드로 자리 잡았던 만큼 그래도 여러분들도 다음 시험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례형에 대한 대비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체험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네모칸 안에 어떤 사례가 나오죠. 사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국엔터의 홍길동 사장은 아이돌 굿즈와 관련한 한국 전통 제품군들을 생산하는 대규모 사업부와 아이돌 굿즈 기획을 컨설팅하는 소규모 사업부를 운영하였다. BTS, 블랙핑크와 더불어 뉴진스 등 공전의 히트로 한류 붐이 거세지면서 제품 생산 및 컨설팅 의뢰 폭증으로 해외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홍길동 사장은 전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보고 표준화 제품군을 생산하는 사업부를 첫째 아들에게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서 중남미, 동남아 지역 위주의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부는 둘째 아들에게 맡겨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고 형제 간의 간섭 없이 전략 조직 구조를 만들도록 정권을 위임을 하였다.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경영 위기를 맞게 되었고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 모두 잘못된 전략, 조직 구조를 활용하였으며 첫째와 둘째 모두 지나치게 사업을 확장해서 해외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과중한 부담을 버티지 못한 것이 방안이 되었습니다. 이에 셋째 아들에게 조직 쇠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 이런 사례를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래 이제 물음 각각 세 가지 물음을 보시면 첫 번째 물음에서는 제2반에 이제 조직 대규모 조직과 중소규모 조직의 차이점을 설명하시고 10점짜리 문제가 나왔고 물음 2번에서는 국제적 경쟁 우위와 조직 구조 간의 적합성 모델의 네 가지 유형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뭐 두 개 사업부에 적합한 유형을 각각 제시하시오. 이런 분석형 문제도 나왔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니 밀러의 조직 쇠퇴 네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한국 엔터가 처한 조직 쇠퇴 유형 및 극복방을 설명하시고 25점짜리 문제가 이렇게 분설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풀어보는 시간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마주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답안 작성을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문제를 마주를 하면 답안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문제를 보고 목차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갖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요 100점 문제 1부터 문제 3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목차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다고 느꼈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써야 되는 기억들만 머릿속에 남기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차를 정리를 하면서 요거는 써야겠다라고 이미 정리를 하고 남겨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제거를 하고 머릿속에 조금 프리해질 수 있게 저는 그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물음 1 같은 경우는 목차를 정리할 때 일단 문제에서 제2반에 뭐 대규모 조직과 중소규모 조직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라는 10점짜리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먼저 분량을 어느 정도 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첫 번째 특강에서 그 분량을 설정하는 점수, 분설형에 대비해서 점수를 세팅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50점에 8페이지 그 다음에 뭐 25점에 4페이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분설형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 트렌드에 따라서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점 단위에 어떻게 보면은 10점이 아니라 한 페이지당 6.25점 이렇게 저는 이제 분량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10점짜리 문제니까 뭐 대략 한 1.5페이지 정도 쓰면은 얼추 분량이 맞는 거죠. 20점짜리는 그러면 대략 한 3페이지 그 정도 쓰면은 얼추 분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에서 뭐 3.5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뭐 20점짜리 2개 10점짜리 하면은 대략 한 7, 8페이지 정도 나오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분량을 어느 정도를 써야 될지 먼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차는 어떤 거를 쓸지 그 이제 처음에 그 문제지를 받고 문제지에다가 조그맣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요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규모에 대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 요 문제에서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규모에 대한 정의 개념 정의
어떤 문제든 똑같아요. 상위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개념을 통해서 내가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어떤 그 지도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그런 걸 안다라는 거를 조금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시는 걸 서론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그 문제들, 규모에 따른 조직의 차이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규모에 따른 조직 구조 차이점, 되도록 그 문제에서 말하는 워딩을 인용해서 유사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규모와 요거는 이제 규모, 복잡성, 집중성, 공식성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다음에 이제 대규모와 소규모, 중소기업 기업의 차이점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답안 작성, 목차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아까 이제 10점짜리니까 1.5페이지에 써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로 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참으셔야 돼요. 분량을 설정한 거에 맞춰서 잘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대략 한 문단에 한 4-5줄 정도 쓰면은 얼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란에는 이제 목차를 대목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정리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줄뛰기 여기 한 목차를 쓰고 나서 2번으로 넘어갈 때는 한 칸 정도는 꼭 띄워주어서 약간 가시성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영학 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답안지가 좀 깔끔하고 잘 보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경영학 논문 같은 거를 보다 보면 그 교수님들도 그 깔끔하고 예쁘게 논문을 작성을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법학 답안은 이제 좀 정해진 틀이 있고 딱딱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경영학 답안은 약간 조금 프리하고 조금 예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채점을 받으실 때도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씨 같은 경우는 잘 써야 되느냐, 저 이 정도 쓰는데도 그래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글씨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줄이 있으면 그래도 큼직큼직하게 줄에 맞춰서 그냥 크게 이렇게 자음 좀 크게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래도 이게 글씨가 안 예뻐도 가독성은 좋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이렇게 흘려 쓰거나 이게 자음을 좀 조그맣게 쓰면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음 크게 쓰는 거는 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쓰실 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그 글의 구조 흐름을 설정하시는 게 그래도 짜임새 있는 글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에는 보통 문제에서 묻는 쟁점에 대한 전 상위 개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에 대한 정의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요 사례에서는 이제 사례에서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제시가 됐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각각 사업부를 맡겼는데 이제 조직이 쇠퇴하는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각 물음에서 묻는 것들과 연관지어서 간략하게 한 줄 정도 작성할 수 있게끔 프로블럼 분석하는 그런 이제 워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서론에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사례를 조금 언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문서형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제 1이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 물음 1, 물음 2, 3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세트가 하나의 그 관통하는 그 스트림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약간 글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도움이 된다고 봐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도 물론 물음 1, 물음 2, 물음 3이 각각 다른 쟁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규모에 대한 거, 그 두 번째는 경쟁 우위,
국제적 경쟁 우위, 뭐 조직군을 간의 적합성 모델,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직 쇠퇴, 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이을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요 사이사이에 뭐 서론 부분에 녹여서 연결고리로 넣어두시면 전체적으로 물음 1, 2, 3을 읽어보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포괄적인 약간 뭐 상위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글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론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론에 들어가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암기를 해놨던 그런 모듈들을 발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그 간략하게 컴팩트하게 작성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분량이 물론 중요한데 만약에 좀 분량이 모자란다 싶으면 그래도 좀 분량은 최대한 채워주시고 키워드가 좀 많이 떠오른다 그럼 키워드를 와다다다 쓰셔도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기부터 뭐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1, 2, 3기를 거치면서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 보실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안 분량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안에 뭐 분량만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분량을 내가 키워드들로만 채우는 거 뭐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고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실전 감각을 키우시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문단별 줄 띄우기라든지 아니면 뭐 하위 목차를 뭐 여기 안에다가 들었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가시성을 높이는 그 수단으로서는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론을 그렇게 충실하게 예쁘게 잘 써주셨으면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겠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결론에서는 일반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각 이론들, 각 연구의 어떤 그 시사점이나 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사례에서 나타났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저희 전체적인 흐름의 한 과정이거든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사례의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큰 점수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예시 문제에서 물음 3번에 보시면 조직 쇠퇴 4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한국 엔터가 처한 조직 쇠퇴 유형 및 극복 방안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뭐 별도로 이렇게 뭐 사례형에 대한 뭐 솔루션을 작성하진 않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솔루션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까지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흐름과 이제 내용들로 구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조 답안 작성하시고 뭐 이제 모의고사 보시고 실제 시험까지 보실 때 이런 팁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 두시고 대비해서 연습을 해 두시면 이제 몸에 체화가 돼서 나중에 이제 실제 사용할 때 나도 모르게 발사가 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법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팁을 정리해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기부터 1기, 2기, 3기 실제 뭐 모의고사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틈틈이 뭐 생각나는 팁들 여러 가지 있으면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드렸던 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저녁 되시고 다음 주 연기 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